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FBI 행동의 심리학, 말보다 정직한 7가지 몸의 단서, 리더스북 출판 지은이 존 레버로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25년간 첩보 특별수사관으로 활동,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와 지능 범죄자를 상대하여 포커페이스에 가려진 진심을 꿰뚫는 능력으로 FBI 내에서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불렸다. FBI에서 터득한 기술과 30년에 걸친 인간 행동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FBI와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대테러 요원과 스파이 전담 요원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해주고 있다. 현재 세인트 레오 대학교 겸임 교수이며 국제적인 협상과 비즈니스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 파트 1. 당신이 행동으로 누설하는 진실. 당신이 행동으로 누설하는 진실. 어느 날 애리조나주 파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한 젊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용의자가 조사를 위해 불려왔는데 그는 매우 당당했고 진술 내용도 그럴듯했다. 그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들에서 모카밭 길을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이 그 진술을 기록하는 동안 계속 용의자를 관찰하던 나는 그가 왼쪽으로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가리킨 방향은 정확히 성폭행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린 시절 내가 터득한 비언어 정보들은 매우 단순했다. 친구든 선생님이든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눈썹이 올라가거나 또는 아치 모양이 됐다. 반면 나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타났을 때 살짝 곁눈질을 했다. 이것은 한 번 보면 결코 잊히지 않는 행동이었다. 분명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나는 이 기본적인 비언어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빨리 판단해 행동할 수 있었다. 우호적이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비우호적이면 적당히 피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미국 연방수사관의 특별요원으로 일하게 된 후에도 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면 눈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몸으로 수천 가지의 비언어 메시지를 내보낸다.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중요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왔다. 관찰하고 이해한 뒤에 검증하는 데 평생이 걸린 것도 있다. 다행히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연구자들의 지식과 비언어 행동에 대한 내 경험을 통해 당신은 그 방법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비언어 행동이 무엇이며 이런 행동을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그 지식을 익히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몸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한 7가지 계명. 컴퓨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직접 만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 만나 눈과 몸짓을 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비언어는 그만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언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나는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7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7가지 계명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제2의 천성처럼 습관이 되어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몸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운전을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 처음으로 차를 몰던 때를 기억하는가? 아마도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운전하는 데 신경 쓰느라 차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운전 환경에 신경 쓰며 시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운전석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7가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효과적으로 터득하기만 하면 주변 환경을 자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보지 말고 관찰하라. 관찰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고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 자세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애쓰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상상해보라.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이어폰을 꽂고 듣지 않는다. 그러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침묵의 언어를 볼 때는 관찰 대상의 신체 언어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주의 깊은 경청이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듯 주의 깊은 관찰은 신체 언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꾸준한 관찰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비언어를 성공적으로 간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눈으로 보긴 해도 제대로 못 본다는 데 있다. 소설 속의 주도 면밀한 탐정 셜록 홈즈가 파트너인 왓슨 박사에게 자네는 보긴 봐. 하지만 관찰하지는 않아. 라고 지적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개 관찰하지 않고 그냥 본다. 한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며 둥글게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세어보라고 주문했다. 도중에 고릴라로 분장한 사람이 뛰어들어 장난을 쳤지만 학생들 절반 이상은 고릴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2. 본능이 드러나는 불변의 보디랭귀지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되게 유사하고 보편적인 신체 언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인데 이 책에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신체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편적 비언어를 더 많이 인식하고 정확히 해석할수록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번은 영국 선박 회사의 컨설팅을 맡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문제점을 간파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내 고객이 선박을 공급하기 위해 한 다국적 기업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안 나는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서로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계약서를 한 조항씩 거론해야 하며 다른 조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언어 정보를 찾기 위해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나는 고객에게 주의가 필요할 경우 쪽지를 보내주겠다고 한 뒤에 쌍방이 한 조항씩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뒤로 물러앉았다.
중요한 신체 언어를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품 조항을 읽었을 때 다국적 기업의 실무자가 입을 오므렸다. 그 행동은 상대방이 그 조항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즉시 그 조항에 이론의 여지가 있고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됐고 양쪽은 그 조항의 세부 사항에 집중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전에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문제가 되곤 했던 그 회사는 이번 협상으로 1,3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3.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행동을 파악하라. 보편적인 신체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이 언어 행동으로 불리는 유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특이 신호를 알아내려면 일상생활에서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의 행동 패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개인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또는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수록 특이 신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머리를 극적이거나 입술을 깨문다면 초조함이나 미흡한 시험 준비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그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한 방법이 되었고 당신은 거듭해서 그런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행동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현재 행동이기 때문이다. 4. 평상시 모습을 기억하라. 매일 접하는 사람들의 평소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반적인 표정, 앉는 자세, 손과 발의 위치, 머리 기울임을 관찰하고 평소 지갑 같은 소지품을 어디에 두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평소 얼굴과 스트레스 받은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을 잡지 못하면 아프기 전에는 결코 아이의 목구멍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부모의 처지에 놓이고 마는데 병원을 찾아가 목구멍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건강할 때 모관을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방법이 없다. 정상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비정상을 인식하고 판정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누군가와 처음으로 만날 때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사람의 기준 행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 행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인데 그가 그 기준 행동에서 벗어났을 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에 주목하라.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는 그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감정적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놀이공원에 간다는 기대로 잔뜩 들떠있던 아이는 그 공원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행동이 바뀐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나쁜 소식을 듣거나 상처를 주는 상황에 직면하면 몸은 즉시 반응한다. 행동의 변화는 그 사람의 관심이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 특히 예상되는 일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대응해 피할 수 있다. 6. 편안한 상태와 불편한 상태를 구별하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관찰하고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로 편안함과 불편함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편안함과 불편함의 단서를 읽는 방법을 익히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어떤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우선 편안한 행동으로 보이는지 불편한 행동으로 보이는지 파악하라. 관찰된 행동은 대개 이들 두 가지 영역, 즉 편안함과 불편함 중에 하나에 속할 것이다.
넘버 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의 보편적인 얼굴 특징은 눈이 이완돼 있고 입술은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 넘버 투,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은 긴장돼 있고 약간 일그러져 있다. 또한 눈썹을 찌푸리거나 이마에 주름을 지기도 한다. 7. 당신이 관찰하는 것을 상대가 모르게 하라. 비언어 행동에서 어떤 단서를 잡으려면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처음으로 비언어 단서를 발견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눈치챌 경우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모르게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 기술에 숙달되도록 노력하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연습과 끈기의 문제다. 파트 2. 뇌 행동 통제 센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술을 깨물거나 이마를 만지거나 목 뒤를 쓰다듬는 행동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곤 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자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행동의 비밀은 두개골 안에 있는 뇌에 숨어 있다. 뇌가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 몸에 어떤 지령을 내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언어 행동을 조종하는 두개골 안에 약 1.3kg 정도 되는 그 놀라운 물체를 살펴보자. 넘버 4.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리를 꼬거나 의자에 다리를 걸쳐 긴장을 억제하려 한다. 어깨를 귀 쪽으로 올리는 거북이 효과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갑자기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넘버 6.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면 몸을 약간 멀리해 거리를 둔다. 넘버 7. 눈을 가리는 행동은 놀람, 불신, 그리고 의견 차이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도망 반응 중 하나이다. 넘버 8. 천도를 가리키는 행동은 불안감, 불편한 감정, 두려움, 걱정을 완화시켜준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넘버 9. 이마를 문지르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뭔가와 씨름하고 있거나 심한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표시다. 넘버 10. 볼이나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은 초조하거나 화가 났거나 걱정할 때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볼에 볼록하게 숨을 머금었다가 내쉬는 것은 스트레스를 방출하고 진정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넘버 12.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다루기 위해 남성은 흔히 넥타이를 바로잡는다. 이 위치는 천돌과 밀접한 곳이다. 넘버 13. 남성은 괴로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목을 마사지하거나 쓰다듬는다. 목에 손을 대거나 마사지하는 것은 강력하고 보편적인 스트레스 제거법이다. 넘버 14. 남성은 대개 여성이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다루는 것보다 더 거칠게 목을 가리거나 넥타이를 바로잡는다. 아주 잠깐 목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넘버 15. 목 부분을 통풍시키는 것은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불편함을 완화시킨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로드니 댄저필드는 곤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넘버 16.
스트레스를 받거나 초조해지면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릎 위에 손바닥을 문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 행동은 대개 테이블 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에 대한 분명한 신호이다. 자, 파트 3. 얼굴, 감정의 리트머스 시험지. 인간은 이제 표정을 숨기는데 대체로 능숙해졌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표정이 보이는 비언어 신호를 발견하기 어렵다. 얼마 전 나는 볼티모어에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티켓 카운터에서 내 옆에 서 있던 남성은 자신의 등급이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억제하려 했다. 자신의 행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등급이 상향 조정되길 기다리는 다른 승객에게 무례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곤소곤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생일 선물이 개봉되길 기다리는 아이의 발처럼 아래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넘버 17. 실눈을 뜨고 이마를 주름지게 하면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고통과 불편함의 표시이다. 넘버 18. 머리 기울이기는 나는 편안하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받아들인다. 나는 우호적이다. 라고 말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머리가 기울어지기는 어렵다. 넘버 19. 수축된 동공은 놀람, 불쾌, 위협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행동이다. 넘버 20. 우리는 빛이나 못마땅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뜬다. 화가 났거나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목소리, 소리 혹은 음악을 들었을 때도 실눈을 뜬다. 21. 넘버 21. 실눈뜨기는 아주 잠깐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정서를 즉각 반영한다. 넘버 22. 손으로 눈을 가리는 것은 나는 방금 듣거나 본 것을 또는 알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행동이다. 대화 도중 눈 위에 손을 대는 것은 논의 주제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넘버 24. 정보를 듣고 뜸을 들인 다음 눈을 뜨거나 눈을 오래 감고 있는 것은 부정적 정서나 불쾌감의 표시다. 넘버 25. 눈꺼풀을 꽉 내리 누르면서 눈을 감는 것은 부정적 뉴스나 사건이 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넘버 26. 만족스러울 때 우리 눈은 이완돼 있고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넘버 27. 아치 모양을 이룬 눈썹은 긍정적 감정의 확실한 신호이다. 넘버 28. 플래시벌브 눈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흥분했을 때 혹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난다. 넘버 29. 우리는 믿지 못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때 곁눈질을 한다. 넘버 30. 진짜 미소는 눈을 주름지게 만들고 입 양쪽 가장자리를 눈 쪽으로 끌어올린다. 넘버 31. 가짜 혹은 예의 바른 미소는 입 양쪽 가장자리가 귀 쪽을 향해 움직이고 눈은 거의 변화가 없다. 넘버 32. 입술이 사라질 때는 보통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스트레스나 불안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넘버 33. 입술이 양옆으로 완전히 퍼져 있을 때 보통은 만족스러운 상태다. 넘버 34.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입술은 사라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넘버 35. 스트레스나 걱정을 반영하는 입술 압착은 입술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계속될 수 있다.
넘버 36. 입술이 사라지고 입 양쪽 꼬리가 뒤집힌 U자 모양으로 내려갈 때 감정과 자신감 수준은 가장 낮은 지점에 있다. 반면 불안, 스트레스, 걱정은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넘버 37.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능성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입술을 오므리거나 주름지게 한다. 넘버 38. 비웃음은 순간적으로 경멸 또는 경실을 나타낸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생각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이다. 넘버 39. 입술을 핥는 것은 진정시키는 행동이다.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이런 행동은 시험 직전의 학생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넘버 40. 혀 내밀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켰거나 긴장이 되거나 어떤 부담에서 벗어났을 때 잠깐 나타난다. 넘버 41. 찌푸린 이마는 뭔가 불편하거나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이런 행동을 거의 볼 수 없다. 넘버 42. 싫어하는 감정이 드러날 때 콧잔등에 주름이 진다. 이것은 분명한 신호지만 금세 사라진다. 넘버 43.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기 자신을 걱정할 때 코는 내려오고 턱은 안으로 들어간다. 넘버 44. 긍정적으로 느낄 때 턱은 밖으로 나오고 코는 높이 있다. 둘 다 편안함과 자신감의 신호이다. 파트 4. 8. 생존을 높이는 도구. 영장류 조상들이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후 인간의 팔은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팔은 짐을 나르고 물건을 잡고 나아가 땅을 짚고 거꾸로 설 수 있게 한다. 팔은 민첩하며 특히 외부 위협에 대해 다리와 함께 1차적으로 반응한다. 만약 어딘가에서 물건이 날아오면 팔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정확히 올라간다. 그 반응 속도는 매우 빨라서 팔을 올리는 것이 비논리적이거나 분별 없는 행동일 때도 방어를 위해 순식간에 그렇게 움직인다. 몸짓을 관찰할 때 팔의 움직임은 되게 덜 중요하게 평가되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얼굴과 손에 더 많이 강조한다. 그러나 팔은 편안함, 불편함, 확신, 그 밖에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넘버 45. 등 뒤에 팔을 두는 태도는 왕의 자세로 불리며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왕족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런 행동을 취했다. 넘버 46. 양손에 허리를 대는 것은 강력한 영역 표현으로 지배를 확고히 하거나 논란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이용된다. 넘버 4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손을 허리에 대는 표현을 덜 사용한다. 특히 엄지의 위치를 눈여겨보라. 넘버 48. 팔은 양손을 허리에 대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엄지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 이것은 더 호기심이 많고 덜 권위적인 자세이다. 넘버 49. 머리 뒤에서 깍지 낀 손은 편안함 또는 우월함의 표시이다. 보통 회의 중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런 자세를 취한다. 넘버 50. 손가락을 벌려 테이블 위에 손가락 끝을 올려놓는 것은 확신과 권위의 의미심장한 영역 표현이다. 넘버 51. 팔을 펴서 다른 의자 위에 걸치는 것은 확신에 차 있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파트 5. 손, 성공을 움켜잡는 기술. 모든 종 가운데 인간의 손만 독특하다. 인간의 손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해낸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수 있고 기타 연주를 할 수 있다. 수술 도구를 다룰 수 있고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다. 또한 손은 잡을 수 있고 긁을 수 있고 찌를 수 있고 구멍을 뚫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주위의 세상을 본뜰 수 있다. 인간의 손의 표현력은 풍부하다.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되고 말하는 것을 돕거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손은 다른 종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다. 넘버 52.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세계 어디에서나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된다. 넘버 53.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 때 자신의 어깨를 터는 등 모양 내기를 하는 것은 신뢰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부의 신호이다. 넘버 54. 손톱 물어뜯기는 일반적으로 불안 또는 긴장의 신호이다. 넘버 55. 손가락 끝을 서로 닿게 해서 손으로 첨탑 모양을 만드는 것은 자신감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다. 넘버 56. 양손을 깍지 끼고 꽉 잡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방식이다. 넘버 57.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자주 보이는 주머니 바깥으로 내놓은 엄지는 높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넘버 58. 엄지를 위로 향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의 좋은 표시며 대화하는 동안 유동적일 수 있다. 넘버 59. 중요하지 않거나 정서가 부정적으로 바뀔 때 엄지는 그림에서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깍지 낀 채로 엄지가 쏙 들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넘버 60. 주머니 속에 들어간 엄지는 낮은 지위와 낮은 자신감을 표현한다. 그릇된 메시지를 보내는 표현이므로 권위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넘버 61. 주머니에 들어간 엄지는 즉시 불안이나 사회적 불편함의 메시지를 내보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넘버 62. 생식기 틀 만들기는 주로 연애하는 동안 젊은 남성에게 나타난다. 그것은 우월함의 표현이다. 자, 생식기 틀 만들기라는 것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엄지를 벨트 안으로 넣고 바지를 끌어올리거나 심지어 매달린 손가락이 생식기 틀을 만들면서 엄지 안쪽에 걸쳐두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생식기 틀 만들기는 우월함의 강력한 표현이고 본질적으로 이런 동작은 이것 봐, 나는 건장한 남성이야 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넘버 63. 걱정이 있거나 초조할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문지르거나 양손을 함께 문지름으로써 진정시킨다. 넘버 64. 아래 위로 문지르기 위해 손가락이 서로 엇갈려 있을 때 뇌는 더 심각한 걱정이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 접촉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자, 파트 6. 다리. 진실과 거짓이 밝혀지는 곳.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정직한 부분이 어디일까? 사람의 진실한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비언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곳은 바로 발이다. 연인들의 떨리는 다리 접촉. 낯선 사람 앞에선 손을 수줍은 발. 기대가 무너진 아버지의 초조해야 하는 발걸음. 발은 다리와 함께 정직상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이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발과 다리의 행동을 통해 그의 감정과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다리 아래를 직접 볼 수 없을지라도 테이블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도 살펴보자. 발이 왜 사람들의 진실한 감정과 의도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인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넘버 65.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한쪽 발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가 그 방향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는 신호이다. 넘버 66. 무릎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발 쪽으로 몸의 무게를 옮기는 것은 떠나고 싶어 한다는 단서이다. 넘버 67. 발가락이 위쪽을 향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좋은 얘기를 듣고 있음을 의미한다. 넘버 68.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있다가 출발 자세로 바뀌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다.
넘버 69. 편안함이 느껴지면 보통 다리를 교차한다. 이때 갑자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교차하고 있던 다리를 풀게 된다. 넘버 70.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다리를 교차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해 아주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표시이다. 넘버 71. 남성은 오른쪽 다리를 올려 무릎이 자신과 여성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거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요. 넘버 72. 남성은 왼쪽의 다리에 무릎을 끌어당겨 자신과 여성 사이의 장벽을 제거한다. 이거는 신뢰하거나 좋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는지 판단하려면 악수하고 기다려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첫인상을 주는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는가? 아니면 당신에게 어떤 거리감을 느껴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가? 그 답을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악수하고 기다리기 접근법이다. 발과 다리로 표현되는 행동은 특히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날 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마음을 담은 악수를 하며 눈을 맞춘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 분명 다음에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상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는 그 거리에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 상대방이 한 걸음 물러서거나 약간 돌아선다. 이것은 상대방이 더 많은 공간을 필요하거나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한다는 의미다. 셋째, 상대방이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온다.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고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넘버 73. 발이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가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리를 두는 방식 중 하나이므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지 잘 관찰해야 한다. 넘버 74. 발을 갑자기 아래 위로 차기 시작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표시이다. 원치 않는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넘버 75. 갑자기 다리를 꼬거나 겹치는 것은 불편함이나 불안을 암시한다. 편안한 느낌이 들면 겹쳤던 발목을 푸는 경향이 있다. 넘버 76. 의자 다리에 발목을 거는 것은 정지 반응의 일부로 불편함, 불안, 걱정을 나타낸다. 자, 파트 7. 몸, 생존의 최전선. 이번 장에서는 흔히 몸으로 불리는 엉덩이, 배, 가슴, 그리고 어깨를 다룰 것이다. 몸에는 심장, 폐, 간, 소화기관처럼 생명과 관련된 내부 기관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도전을 받을 때 뇌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호한다. 만약 위험이 포착되면 뇌가 이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수단을 찾는다. 카페에 가보면 연인이 마주 앉아 몸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더욱 친밀한 시각적 접촉을 위해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복부를 서로에게 향하도록 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연계의 뇌의 본능적이고 진화적인 반응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으면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복부를 드러냄으로써 꺼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상대방이 거울을 보듯 비슷한 자세를 취하며 친밀감으로 보답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넘버 77. 인간의 몸은 편안함을 느끼거나 의견이 일치할수록 서로를 향해 기운다. 이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반응한 것은 아기 때부터 시작된다. 넘버 78.
인간은 싫어하는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몸을 멀리하며 동료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도 그로부터 몸을 멀리한다. 자, 왜 여자들은 쿠션을 끌어안을까? 싫어하는 사람 또는 사물로부터 몸을 멀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장벽 역할을 하도록 팔을 꼬거나 물건으로 몸을 가린다. 옷을 입거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팔짱을 끼는 것은 불편함을 암시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갑자기 몸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면 편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것을 감지했음을 의미한다. 1992년 나는 FBI 요원들과 함께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어느 청년과 그의 아버지를 조사했다. 그때 청년은 소파 쿠션을 집어들고 조사를 받는 3시간 내내 끌어안고 있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는데도 또 다른 보호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이 참여한 스포츠 활동처럼 대화의 주제가 중립적일 때는 쿠션을 옆에 내려놓았다. 그러다가 우리가 강력범죄에 대한 그의 공모 가능성을 말하자 다시 쿠션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분명 그는 그 질문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넘버 79. 대화 도중에 갑자기 팔짱을 끼는 것은 불편함을 암시할 수도 있다. 넘버 80.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동안 팔짱을 낀다.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뭔가가 자신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안락한 공간에서는 좀처럼 팔짱을 끼지 않는다. 넘버 81. 손으로 꽉 움켜쥐면서 팔짱을 끼는 것은 분명한 불편함을 나타낸다. 자, 옷차림은 전략 그 이상.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상징물도 포함되므로 옷과 몸에 걸치는 다른 장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옷이 날개라는 말에 동의한다. 정장이든 평상복이든 색상을 비롯해 옷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옷 입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몸은 감정을 광고하는 게시판이다.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잘 차려입는다. 일하는 동안에는 성공을 위해 복장을 신경 쓴다. 마찬가지로 교복, 경찰 배지, 그리고 군대 훈장은 어떤 상징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착용한다. 옷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두 교서를 발표할 때 청색과 회색의 물결 속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은 깃털을 과시하는 새처럼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 선명한 색상의 옷을 입은 것이다. 옷은 입는 사람과 그 사람의 성격, 기분을 반영한다.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또 어떤 사람은 현란하고 험악하게 입는다. 다른 사람을 매혹하기 위해, 근육이나 몸매가 얼마나 멋진지 자랑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알리기 위해 옷과 장신구를 이용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외출할 때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어느 날 저녁 인적이 드문 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어두워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손은 볼 수 없지만 그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을 하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 이제 똑같은 장면을 상상하되 이번에는 단정치 못하고 헐렁한 옷, 축 늘어진 바지, 비뚤어진 모자, 얼룩진 티셔츠, 그리고 너덜거리는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세부적인 모습을 식별할 만큼 그 사람을 잘 볼 수 없다. 단지 옷차림의 근거에 그 사람이 남자라고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
복장에만 근거한다면 각각의 인물이 자아내는 잠재적 위협에 당신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 결론은 당신을 편하게 또는 불편하게 심지어 잠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 넘버 82. 몸을 벌리는 것은 영역 표현으로 집에서는 괜찮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면접을 볼 때 취해서는 안 될 자세이다. 넘버 83. 한쪽으로 치우쳐 어깨를 으쓱 하는 것은 책임감 부족이나 확신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넘버 84. 아는 것이 없거나 의구심을 나타낼 때도 어깨를 으쓱한다. 넘버 85. 귀 쪽으로 올라간 어깨는 거북이 효과를 자아낸다. 이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약함, 불안,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다. 인간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신호, 즉 언어와 비언어 신호가 있다. 우리는 대개 언어적 신호를 찾아보고 식별하도록 배워왔다. 이 신호는 높은 표지판에 있어서 낯선 도로의 길을 운전할 때도 분명히 보인다. 다른 한 종류는 비언어 신호로 늘 제자리에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지표면에 있는 신호를 찾아보고 식별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단 우리가 비언어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법을 배우면 내 친구처럼 그 신호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내 바람은 당신이 비언어 행동을 이해해 주위 세상에 대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말과 침묵의 두 가지 언어를 듣고 볼 수 있다면 삶이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노력하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대인관계를 풍부하게 해줄 지식을 얻게 되었다. 몸이 말하는 의도를 잊고 그 해석을 즐겨라.